수재죠, 수재. 몇 안 되는 천재죠. 난 그래서 불안합니다. 트럼프 형이 등에 칼 맞을까 봐. 내가 만약에 이번에 지면은 나 탄핵당할 거야 이러고 난리를 피운 거예요. 트럼프가 하는 말이 심상치가 않은데 예사롭지 않은데. 네, 오늘 트럼프 이야기로 밤샐 것 같은 정상회담. 오늘 BNK 투자증권의 김성노 센터장님과 국제정치평론가 문희정 평론가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준 의장이 이제 곧 바뀔 때도 됐고 트럼프가 후보를 이제 내세웠어요, 그죠? 절차를 밟으면 이제 바뀔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수재죠, 수재. 된 분이 케빈 허시.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몇 안 되는 천재죠. 천재과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성향 자체가 이제 다소 좀 보수적이다. 그래서 뭐 당장에 이제 미국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금리를 한 2차례 정도는 내려줄 것 같은데 그 이상을 좀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왜 그렇게 보세요? 왜? 성향 자체가 이제 매파적인, 과거에 매파적인 이 뉘앙스를 많이 풍겼기 때문에 금리 내리는 것 자체를 좀 항상 껄끄러워하는. 그야 이제 뭐 어차피 금리라는 게 뭐 경제가 안 좋으면 또는 이제 물가가 빨리 빠져주면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길게 보면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속도의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2번은 내리고 그 다음은 안 내릴 거다 이렇게. 그럼 케빈 허시 말고 좀 말 잘 듣는 어리숙한 친구가 왔으면 3번, 4번, 5번도 내렸을까요? 연준 이사들 그 점도표를 보면 5번 내려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죠. 한 3명 정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보다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내지는 그게 좀 타이트해졌다. 지금 뭐 한 2번 정도. 그것도 이제 파월 의장은 안 할 걸로 그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뭐 이미 끝난 이후에 6월이 되는 거죠. 6월 달 한 번, 9월 달 한 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왜 케빈 허시를 지명했을까요? 그렇게 그 똑똑하다는 친구를 시장에서 예측도 못한 그 젊은이를 픽업해서 말 안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최장수 이제 패드 의장이 이제 그린스펀이잖아요. 그린스펀도 그때 처음에 86년인가요? 그때 임명될 때 젊었었죠. 그 이후에는 상당히 나이 드신 분들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 그냥 옛날 그것만 답습하니. 그리고 이제 뭐 세대 교체 요구도 생길 수가 있죠. 임기가 몇 년이에요? 이게 4년씩 합니다. 4년씩? 케빈 허시는 그럼 의장은 4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연임은 못 해요, 그건? 합니다. 그러니까 그린스펀은 되게 오래 했던 것 같아서. 20몇 년 했죠. 케빈 허시도 20몇 년 할 수도 있고 잘하면 할 수가 있죠. 본인이 싫거나 넌 그만해 하면 안 하는 거 그런 구조예요? 본인이 하기 싫으면 이제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뭐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니까. 저는 케빈 허시가 진짜 꿈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지만 그 걸어온 커리어를 보면 연준 의장을 목표로 걸어온 사람 같지는 않아요. 난 그래서 불안합니다. 트럼프 형이 등에 칼 맞을까 봐. 저는 사실 케빈 허시의 임명이 굉장히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왜냐하면은 원래는 백악관 경제위원회 위원장을 하려고 했어요. 이 사람은 트럼프 말 엄청 잘 듣는 소위 비둘기파거든요. 해시 씨라고 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라도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매파인 케빈 허시가 됐단 말이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했는데 월가에서는 환영의 반응이 나왔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사실 트럼프는 원래 해시를 하고 싶어 했을 거예요. 미국 헌법 2조에 미합중국의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속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걸 빌미로 트럼프는 본인이 일기 때 이제 많은 국가 정상들을 만나보니까 자기가 봤을 때 소위 독재 국가들,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이 통하는 나라들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왜 미국은 그게 안 되지? 게다가 본인 일기 때 내각은 다 본인 말에 순응하는 사람이 없어. 왜? 자기 사람이 없고 자기도 대통령 될지 몰랐는데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기존에 정치권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대통령님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4년간
내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내 말을 잘 들을 사람으로 내각진을 이미 리스트를 쫙 세워놨던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 사람들을 쫙 포진을 시켰잖아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트럼프가 꿈꿨던 건 뭐냐면 내가 행정부 수장인데 모든 기관들은 다 내 말을 들어야지. 그렇지. 그래서 연준을 사실 길들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해시신을 너무 안 치고 싶었을 거예요. 말 잘 근데 듣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가 그린란드 가지고 유럽하고 꽝 하고 부딪히거든요. 그럴 때 유럽에서 참다가 뭘 꺼냈냐면 덴마크가 우리 미국 국채 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덴마크가 가진 미국 국채가 1,400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 개인 재산으로도 살 만한.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시작에 불과하고 유럽이 전체가 가진 미국 국채 8조 달러예요. 우리 이거 던질 수 있어라는 얘기를 했어요. 공식화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자, 미국 내에 자본들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이거 큰일 나. 이건 막아야 돼. 그러면서 월가 쪽, 그러니까 자본들이 저는 트럼프한테 시그널을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압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야야야. 더 가면 안 된다. 안 돼. 그러면서 사실은 약간 타협의 산물로 그래? 그러면은 나랑 60년 지기인 로널드 로더, 이 케빈 워시의 장인입니다. 그 사람이 어쨌든 내 믿을 만한 친구, 그 친구의 사위라면 그리고 케빈 워시가 그 당시쯤은 또 본인이 연준 의장 되고 싶어가지고 금리 인하해야 돼라는 그 입장을 바꾸거든요. 그래 월가라면 그래 우리 그럼 해시시 아니라면 케빈 워시 정도라면 우리도 용납할 수 있어. 해서 저는 그 타협의 산물로 케빈 워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을 달래야 되는데 유럽을 달래기 위해서 미국 월가의 말을 듣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는 유럽의 자본과 지금 싸움이 시작됐는데 미국 자본까지 본인한테 등을 돌리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월가는 보통 금리를 그냥 버튼만 누르면 팍팍 내려주는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지는 않죠. 예측 가능성이 오히려, 중요하죠. 예. 오히려. 예측이 안 되면 그게 그 자체로 이제 리스크잖아요. 가능성 면에서 케빈 워시가 나쁘지 않고. 그래서 2번 정도 금리 인하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게 딱 중간 선거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간 선거 전까지는 어떻게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성과를 내려고 하니까 그거까지는 좀 맞춰주고. 중간 선거 이후는 트럼프는 아직 생각 안 하고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네. 그럼 반대로 중간 선거 결과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면 그때까지 이기기 위해서 트럼프가 던지는 다양한 카드들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기대 또는 예상 우려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를 인하해 준다든지 또 가계 보조금 현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뭐 경제에는 좋은 뉴스가 되겠죠. 그때까지는 그럼 시장이 선거 때까지는 괜찮겠네. 설마 주식시장 망가뜨리고 선거하겠어? 이렇게 기대하는 건 합리적이겠네요. 정부 입장에서야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게 나중에 이제 선거에 유리하죠. 그러나 저러나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트럼프가 뭐 자기의 소셜 미디어에 올려서 뭐라도 올려주겠지 주가를 이라고 기대하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지금까지 올라온 거 생각하면 언제 터져도 좀 그러니 지금은 좀 덜어놓자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다 더 계속 오르면 안타까워서 어떡해 라고 고민할 때 야 중간 선거가 저렇게 코앞인데 혹시라도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면 트럼프가 알아서 주가 다시 제자리 갖다 놓지 않겠어? 라고 믿으면 꽤 확률 높은 베팅은 아닐까 싶어서요. 설명 듣다 보니 그렇겠네 싶어서. 아니 뭐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게 당장에 주가를 끌어올린다고는 보장할 수가 없죠. 지금도 보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금리 기준금리를 낮추는데도 시장금리는 잘 안 빠지잖아요. 단기물만 따라서 움직이고 장기물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 효과 자체가 좀 상쇄되는. 이 금리를 내리면 시중금리가 다운되고 자금이 원활하게 돌면서 예. 유동성이 증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작년에 3차례 금리 인하했는데 유동성 증가율은 그 자리거든요. 그거야 뭐 이제 적극적인 대출을 받아야 늘어나는 게 유동성이니까. 그렇죠. 현금 흐름이 잘 돌아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네. 우리는 이제 미국을 밖에서 바라보니까 이제 이런 게 궁금한데
미국의 유권자들은 요즘 뭐가 이슈예요? 사실 지난해 말부터 지방선거, 미니 지방선거는 미국에서 계속 열리고 있거든요. 거기서 판판이 트럼프가 다 깨지고 있어요. 트럼프가 지원하는 후보들 다 깨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큰 차로. 그러면 트럼프 항상 하는 말 있죠. 지방선거라서 내가 관여한 건 아니야. 뭐 나를 뽑는 선거는 아니었잖아. 라는 식으로 이제 빠져나가는데 거기서 나오는 원인은 거의 비슷합니다. 생활물가, 그리고 전기세, 주택, 임대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살기가 팍팍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가 감당할 수 있는이에요. affordability. 네, 그 뉴욕의 맘다니 시장이 들고 나왔던 그 단어가 사실은 공화당 우세 지역이건 민주당 우세 지역이건 미니 지방선거가 열리는 곳은 다 지금 그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임기 최근 한 1년 사이에 많이 올라서 이 네, affordability가 많이 올랐고 게다가 트럼프가 AI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AI가 성행하려면은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전력 수급이 문제가 되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력망까지 굉장히 노후화가 돼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사람들 생각은 와 이제 전기세가 더 올라가겠네? 아직은 안 올랐어요. 아까 저 센터장님이 관세가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잘 안 오르고 있다.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올랐거든요. 그 전에 관세에 대비해서 수입업자들이 많이 재고를 쌓아놨던 걸로 버티고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터지는 순간은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트럼프가 지금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저러나 지금 누르고 있는데도 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그동안 조금씩 쌓여왔던 게 드디어 이제 이 affordability를 이렇게 그렇죠. 만든 건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아니면 봐야 최근 되죠. 1년간 올라서 못 살겠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선에서 될 때 바이든 때문에 여러분 물가 많이 올랐죠. 내가 그거 잡겠습니다 하고 됐잖아요. 근데 1년 동안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때문에 오른 거 아니야? 바이든 때문에 오른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무슨 얘기야? 네 정부잖아. 언제까지 바이든 탓할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물가가 많이 내려와야 이게 해결될 문제네요. 그렇죠. 대충 유지만 해서 될 일이 아니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맘다니를 백악관으로 불러가지고 잘 봐라. 나 민생에 겁내 관심 많아. 맘다니랑 나랑 생각 똑같아.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니 내부에나 신경 쓰려니까 베네수엘라 가서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해 오질 않나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냐.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우리가 가져와가지고 이거 또 이득을 얻을 거야 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생활적으로 미국 시민들한테는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트럼프는 미국 내부의 민생 문제보다는 다른 쪽으로 관심이 훨씬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트럼프가 계속 그 얘기하죠. 야 한국, 일본 빨리 투자금 가지고 들어와 미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물가가 내려가는 건 아닐 거고 다른 걸로 생색내서 좀 네, 하자. 네, 내가 돈을 이만큼 벌어왔어요.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제 물가 너무 비싸서 못 살겠다라는 게 이슈라면 그거는 그냥 트럼프 잘못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 지겠네요. 많이 지겠네요. 많이 그러면. 진다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트럼프가 공화당 하원 의원들 모아놓고 비공개 회의에서 무슨 수를 써서든 이겨야 된다. 내가 만약에 이번에 지면은 나 탄핵당할 거야. 이러고 난리를 피운 거예요. 사실은 지난해 임기 초반부터 뭘 했냐면은 공화당 우세 지역들을 중심으로 주 의원들한테 야 빨리 게르맨더링해. 선거구를 민주당 강세인 지역을 찢어 놓으라는 거예요. 찢어서 공화당 우세 지역이랑 붙이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표로 분산되게. 네. 또는 공화당이 우세인 지역을 나눠가지고 의석수를 늘리는 거예요. 실제로 텍사스주에서는 그래서 5석이 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캘리포니아주에서 그래? 그럼 우리도 맞불. 민주당이 5석을 늘렸어요. 탄핵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쉽지는 않은 게 지금까지는 탄핵당한 대통령이 없거든요. 미국 대통령은. 왜냐하면 그래요? 하원에서 통과가 돼서 올라가더라도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가 하는 역할을 상원이 하거든요. 근데 상원에서 의장을 누가 맡냐면은 부통령이 맡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1기 때 2번이나 올라갔지만 당연히 상원에서 부결이 됐죠. 그때 그 이른바 우리로 치면 헌법재판관을 네. 그 당시의 대통령의 러닝메이트가 한다. 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글쎄요. 그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레임덕에 빠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지 않을까. 네. 아무튼 중간 선거는 질 것 같다. 네. 근데
걱정은 그거죠. 중간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진다면 진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그 불안한 얘기를 해요? 저희보다 사실 미국에 있는 분들이 지금 더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안 되면 금융시장이 난리 날 텐데. 그래서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간 선거가 꼭 필요해?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이야.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분싸되니까 아유 농담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이거 농담이 아닐 것 같은데? 자, 그 뒤로 또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선거 관리를 국가화해야 한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 주 정부한테 맡기지 말고 15개 주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 그 15개 주라 함은 민주당 강세 지역인 거예요. 공화당이 관리해야 돼. 연방 정부가 관리해야 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중간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가 하는 말이 심상치가 않은데 예사롭지 않은데 그러니까 만약 그런 결정을 어떤 식으로든지 내리고 우기면 이제 거의 내전 상태가 될 테니까 미국이 금융시장은 그게 놀랍고 충격적인 거가 되겠죠.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탄핵 이야기도 그 명단가 뭐 특별하게 탄핵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선거법을 위반하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 네,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런저런 분석을 하면서 미국의 앞으로 남은 정치 일정과 또 경제에서의 다양한 변수들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무튼 두 분 잘 워치 좀 해주시고 평론가님도 더욱더 좀 들여다보시다가 또 무슨 일 있을 때 이 BNK 정상회담에서 또 모셔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어요.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BNK 정상회담 다음 시간은 더욱더 재밌고 색다른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